네. 예,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 새 정권은 자신들이 저지른 반국가적인 음모와 공작 때문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맞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대중 5년 동안 김대중이 유일하게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남북관계 개선일 겁니다. 이른바 햇볕 정책. 그런데 이 햇볕 정책의 이면에 북한에게 무려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다른 정권도 아니고 김대중 정권을 이어서 정권 재창출을 해냈다고 하는 같은 종북주사파 정권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2003년 노무현이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당시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고 이것을 노무현이 받아들임으로써 특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특검 결과 대북 불법 송금 특검입니다. 이때 송두환이가 특검을 맡았는데 이 특검 수사 결과 김대중 정권의 핵심인 박지원, 임동원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다.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 돈의 대부분이 아마도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김정일 정권의 통치 자금에 사용됐을 겁니다. 근데 이 4억 5천만 달러 중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지원금이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임기 말에 김정일을 만났잖아요. 1차 남북 정상회담인데 그 대가로 1억 달러를 줬다는 겁니다. 정말로 더러운 거래를 했습니다. 그 돈 1억 달러와 전체 4억 5천만 달러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주장하고 있듯이 우리의 목과 심장을 겨누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악의 독재 정권이라는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통치 자금으로 사용됐어요. 이런 더러운 거래가 김대중 정권 하에서 있었습니다. 노무현도 임기 말에 2차 정상회담을 했어요. 김대중이한테 그런 더러운 돈을 받아서 정상회담을 해줬는데 북한 정권이 노무현이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정상회담을 해줬을 거라고 믿는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문재인이는 김정은이를 상대로 3번씩이나 정상회담을 했어요. 과연 돈 한 푼 없이 이게 가능했을까요? 북한은 일상생활에서나 외교관계에서 무엇보다도 돈을 앞세웁니다. 미국과 자유보험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에 예전처럼 마약으로 외화벌이도 하기 쉽지 않고 무기 거래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남한의 대통령을 한번 만나만 주면 수억 달러가 생기는데 그 황금 시장을 김정은이가 돈 한 푼 안 받고 해준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직접 줬다는 그 도보다리에서의 USB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USB의 내용이 수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돈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은 그동안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전문가들에 의해서 또 일반 국민에 의해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언젠가는 드러나고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밝히지 않더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언제? 북한 정권이 몰락할 때입니다. 동독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후에 동독의 고급 정보가 거의 대부분 서독 정부에 의해서 압수되고 분석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단 당시에 서독 측으로부터 수없이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 정권이 언젠가는 사실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무너질 수 있는데 그때 그 북한 김정은이의 비밀 문서들이 공개되고 확인이 되면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 특검. 이건 노무현 입장에서는 당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호남 세력을 견제하던 때니까 호남 세력 견제 차원에서 한번 손 좀 봐주자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무현이도 놀랐을 겁니다.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북한에 불법으로, 그것도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송금됐다. 이 희대의 범죄 사건이 특검을 통해서 드러났는데도 김대중이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방탄 속에 숨어서 사법 처리되지 않았어요. 김대중이는 병원 이후로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측근들을 통해서 화병이 났다고 노무현이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힘없는 기업인 현대그룹의 정몽훈만 자살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 비자금 150억이 드러난 바람에 죽었다? 재벌들 비자금 150억 드러났다고 재벌 회장 오너가 죽습니까? 박지원이는 징역 3년, 임동원이도 감옥 갔습니다. 노무현의 몰락은 좀 맥락이 좀 다릅니다. 노무현은 박연차 게이트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선택했는데 노무현이 이 사건이 이제 공개가 되자 대국민 사과문을 작성해서 미니 홈피에 올렸어요. 권양숙이 자기 몰래 받은 것이다. 박연차로부터. 또 권양숙도 박연차로부터 10억과 현금 3억을 자신이 전달받았다. 노무현은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연차는 검찰 수사에서 500만 달러를 연철호에게 송금하기 이전에 이미 노무현과 사전에 협의했었다고 진술했어요.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이 자기 몰래 박연차로부터 권양숙이 받았다는 돈과는 별도로 500만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박연차가 연철호에게 송금하기 전에 노무현한테 협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박연차의 검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재직할 때는 몰랐고 퇴임 후에 알게 됐다고 하는 노무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박연차가 반박한 겁니다. 자, 박연차는 어떤 자인가? 노무현에게는 두 사람의 오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강금원, 한 사람은 박연차입니다. 강금원은
거의 조건 없이 노무현에게 후원을 해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연차보다는 인간관계를 좀 깔끔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박연차는 스타일이 좀 거칠고 또 후원을 하는 대가로 뭔가를 바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박연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양숙에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줬고 그걸 노무현이 대통령을 재직할 때 협의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에서 자기 죄가 더 커질 걸 뻔히 알면서도 박연차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연차는 노무현과 대질시켜달라고까지 했어요. 노무현은 나는 아내가 받았던 걸 몰랐다라고 하는 입장을 끝까지 가졌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 박연차와 그럼 대질하자고 하는 검찰의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강력하게 거부해서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박연차가 노무현에게 검찰에서 알고 일이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이 뭐 하여튼 나도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노무현의 이 중수부 수사 과정에서 그 논두렁 시계 논란이 이제 터져 나왔는데 이 논두렁 시계와 관련해서는 박연차로부터 논두렁 시계를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권양숙이 받았는지 노무현이 받았는지 뭐 권양숙이 받은 걸로 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개 2억 5천만 원. 그걸 뒤늦게 알고 노무현이 권양숙에게 화를 냈고 그러면서 망치로 부숴버렸다.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 바깥에다 갖다 버렸다. 노무현이 있는 봉화마을은 집 밖을 나서면 들판이고 논이에요. 그러니까 집 밖에 갖다 버렸다면 논에 갖다 버렸다고 쉽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논두렁에 버렸다는 식으로 언론이 보도했지만 저는 2억 5천만 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리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유시민이의 주장대로 너무 화가 나서 시계 갖고 와라 그래서 망치로 부숴버렸다는 주장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논두렁이냐 망치냐가 아니고 시계를 받았다는 팩트입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은 컴퓨터에 유서를 남기고 새벽에 부엉이 바위 뒷산인 부엉이 바위에 가서 투신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의 이 유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다 공개가 된 유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남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사법 처리를 예감한 얘기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참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이렇게 씁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자신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이게 노무현의 유서입니다. 지금 이 노무현의 유서대로 됐을까요? 종북주사파 노무현 세력은 노무현이 죽자마자 모든 원망과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한테 덮어씌웠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원망이 극에 달해서 결국 이명박 사법처리로까지 연결됩니다. 화장해라.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지금 성역화되어 있는 봉하마을이 아주 작은 비석입니까? 가장 못된 자들이 죽은 자의 마지막 부탁까지 지긋들의 정치적 정략적 계산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종북주사파들이 노무현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악용을 해서 노무현의 마지막 부탁까지 개무시하면서 노무현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종북주사파들에게 분노합니다. 김대중의 몰락, 노무현의 몰락에 이어서 문재인의 몰락이 남았습니다. 아직 문재인은 책장사 재밌게 하면서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하게 몰락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의 한 수많은 범죄는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드는 국사범에 해당되는 범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귀순어부를 강제로 북송시켜서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북한군한테 처형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이대진 씨를 월북하려고 했다고 몰았어요. 김정은이한테 아직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USB를 그야말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전해줬어요. 탈냉전 밀어붙이느라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했고 30년 직위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전체를 동원해서 선거 개입 조작을 했어요.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여죄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김대중의 몰락, 노무현의 몰락, 네, 그리고 문재인의 몰락으로 저는 문재인의 예고된 몰락으로 종북주사파들은 뿌리채 해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북주사파들의 뒤에 김정은 집단이 있고 대남정찰 총국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김대중이 죽고 노무현이 죽었어요. 문재인이가 처단되더라도 그 김정은의 대남정찰총국은 살아있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대신할 이 주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암처럼 뻗쳐 있는 종북주사파들은 그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의 몰락은 그 개인의 몰락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5년의 전면적인 전복이고 더 나아가서 노무현, 김대중 10년간의 전복이 될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는 우선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2027년 대선에서 기필코 정권 재창출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